얘기해 보면 이게 프랑스 지식인들이 굉장히 개코입니다. 영민해요. 제가 프랑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식인들의 그 명징함과 영민함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사의 그 요약을 앞대가리 세 줄 요약을 하면, 첫째, 미 공군은 앞으로 돈이 억수로 들어갈 필수 프로젝트가 4개나 있다. 일단 F-35A 지금 미국이 한 2,000대 이상 지금 갖추려고 그러죠.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걸 기본 비행기로 쓰려고. 그 다음에 B-21 스텔스 전익기, 저거 굉장히 그러니까 목표 시간 안에, 목표 예산 안에 아주 그냥 쌈박하게 개발이 잘 됐죠. 쟤는 폭격기 아닙니다. 폭격은 기본 심심해서 하는 거고요. 감시, 정찰, 통신 중계가 주요 임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 공군이 운영해요.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 탄도미사일을. 예, 그래서 공군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니트맨인데 걔를 센티넬이라고 이제 바꿔야 돼요. 모델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 이상 들여가지고 공중드론 CCA를 지금 수백 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서태평양, 예, 동아시아 쪽에 중국 겨냥해서 쫙 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예. 그 네 가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요. 돈 쓸 일 많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NGAD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냐. 이어는 가야 되겠으니까 미국이 NGAD를 신규 기술 R&D 없애버리고 신규 기술 반영 더 하지 말고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 그럼 이제 비용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로퍼 독트린이 된다. 비싸지 않은 준수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 연속 변조해 간다. 그럼 이제 백모가 붙일 수 있는 거지. 야, 당신들이 어저께 7월 1일자 기사에서도 썼지만 그 로퍼 독트린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세계 최초의 그 독트린을 사용해서 개발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요. 여기가 원조요. 아이디어는 미국의 윌 로퍼 차관보가 나왔지만 현실화시킨 건 한국이요. 미국이 한국에서 한 수 배웠나 KF-21에서 라고 제가 국뽕을 한 사발 거하게 마시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의 주요 그게.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돈 아끼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추이가 그래요. 추이가. 예. 그럼 이게 프랑스 잡지만 그 소리 하냐? 아닙니다. 미 군사매체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NGAD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나 훨씬 싼 새 디자인이 된다. 디펜스 뉴스 7월 2일입니다. 공군 장관 켄달은 우리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NGAD 프로젝트는 없어지지 않지만 유무인 합동작전, 멈트에 최적화된 훨씬 싼 새로운 기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들여다봐야죠. 그 디펜스 뉴스에 나온 켄달 장관의 말을 제가 약간씩 의역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5포인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항공혁신구상 AIA에서 도출된 기존 NGAD는 엄청 비싼 기체이다. 그러나 기체의 대수, 양과 기체가 언제 완성되느냐,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싸게, 보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 기존에 도출된 NGAD 개념은 굉장히 비싼 기체이다. F-35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씩 한다. 그렇게 비싸면 여러 대를 운영할 수 없다. 기체 하나로서 공중 지배를 달성하는 대신 여러 종류의 비행체의 조합, the mix of systems를 통해 공중 지배를 달성해야 한다. 6세대 전투기를 고려할 때는 공중 드론과 유무인 합동작전을 하는 데 최적화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값비싼 적응형 사이클 엔진보다 단순 구조의 엔진, 커다란 F-135 엔진보다
작은 엔진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체를 만들면 가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야, 얘들 KF-21 따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퍽퍽 드는 거예요. KF-21 그거 자체로 보면 미국 F-35에도 결국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 기체 하나로서 왜냐면 미국 F-35는 워낙 여러 대를 깔아놓고 천문학적인 그런 공군 조직에서 계속 그 미국의 첨단 기술을 써서 계속 진화해 가고 있으니까 F-35에 80% 90% 수준까지 해서 쭉 계속 이렇게 같이 그 갭을 두고 가겠지. 우리는 미국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전쟁하는 거니까 하게 되면 붙으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체 하나가 뭐 우주인을 고문한 것 같은 최첨단 초고급 기체가 아니어도 뭐 4.5세대 마당수소부터 5세대 그 다음에 드론, 위성 뭐 이렇게 다 결합이 된 그런 그 컨비네이션 그런 조합으로 공중을 지배하면 되는 우리가 목적이 공중을 지배하는 단일 기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중을 지배하는 공군력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네트워크 오브 시스템스 믹스 오브 시스템스 그걸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캔달 얘기가. 그리고 6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레이저 빵빵 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무인 합동 작전 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보니까 세상에 없는 제일 좋은 기술 엔진 기술 있지. 적응형 사이클 엔진. 근데 그 기술을 쓰면 엔진 가격이 막 위로 치받아 올라가는데 그 기술 안 쓰고 좀 단순 구조 엔진으로 가면 어떨까. 그 다음에 지금 NGAD는 이제 소문에는 F-35의 단발 엔진이잖아요. F-135 엔진. 굉장히 큰 엔진이에요. 그거를 NGAD가 그걸 두 발을 채우는 걸로 소문이 돌고 있어요. F-135로 그 급을. 그럼 이제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예, 비행기가 F-22급이나 뭐 그거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전익기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좀 단순 구조로 엔진도 작은 엔진 잠깐만 F-135 아래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쓸만한 작은 걸로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턱 걸리는 데가 어디냐. F-414 우리가 쓰는 엔진이 그게 작다고. 아 그거 두 발 채우면 되잖아. F-414 두 발 채우고 슈퍼호넷 KF-21이네. 그리고 F-414는 구조가 단순화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은 걔가 뭐 쉽게 한 16,000, 17,000 파운드 그냥 가거든요. 그럼 두 발 채우면 34,000 되는데 그러면은 얘 두 발 채우면 쌍발 엔진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몸체가 커져요. 비행기가 옆으로 펑퍼짐해져. 그래서 엔진이 작으니까 내부 공간이 널널하다고요.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엔진 체적이 굉장히 작아요. F-414가. 그러니까 내부 공간 널널해지죠. 그럼 거기에다가 무기 싣고 뭐 저거 연료 싣기가 좋지. 지금 우리 KF-21이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KF-21 보고 충격받았나 보다. 저는 이제 그런 기분 좋은 국뽕을 이제 좀 만들어서 혼자서 조제해서 비밀리에 마시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엔진 얘기를 캔달이 했기 때문에 공군 장관 엔진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F-35는 이제 대형 엔진 F-135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대형이냐. 드라이가 28,000파운드예요. 그럼 우리 KF-21에서 사용되는 F-414 엔진의 2배입니다. 엔진 하나가 출력이 2배예요. 애프터버너 43,000이에요. 이것도 2배입니다. KF-21에서 사용되는 F-414 엔진보다. 엔진 자체 굉장히 고급 엔진이죠. 엄청 고급 엔진이에요. 그런데 크기만 그냥 큰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고급이에요. F-135 엔진도. 근데 얘를 한 번 더 복잡하고 더 고급으로 만든 거예요. 적응형 사이클을 적용해서 그를 변형을 시켰어. 그게 XA100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자랑하는 엔진이에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존 공기거든요. 기존 엔진들은 그러니까 코어라 그러죠. 그 압축기와 그 다음에 연소실을 통해서 나가는 그 코어, 예, 압축기와 연소실을 통해서 나가는 코어 부분에 기존 엔진은 코어로 가는 에어플로우가 있고 공기 흐름이 있고 코어를 통과하지 않고 겉을 달리는 에어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공기 통로가 두 개라고요. 기존 엔진은. 그런데 이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뭐냐면 예,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제3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연료를 작게 넣을 때는 바깥으로 그냥 타버려요. 근데 연료를 많이 넣으면 얘가 코어 안을 타요. 그러니까 그 연료를 많이 넣을 때랑 작게 넣을 때를 구별해 가지고 통로를 그 고압으로 흐르는 공기에 대해서 그 어마무시한 양의 공기에 대해서 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복잡하고 유지 관리가 복잡해지고 사는 돈도 많고 유지 관리 비용도 커지고 이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연비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 문제가 뭐냐, 비싸고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어. 기계는 복잡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개고생해서 개발해 왔지만 그건 잠깐 접어두고 캔들 얘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 말고 좀 단순 구조로 해서 그리고 지금 F135처럼 큰 엔진 2개 채우려 그러지 말고 뭐 F414 같은 엔진, 작은 엔진 그거 좀 더 손봐서 좀 더 지금 한 14,000파운드 내는데 드라이 기준 그거 한 16,000, 17,000파운드 정도 내게 좀 손 좀 봐가지고 걔 2개 채우면 아주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KF-21을 미국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한 10년 후에 나오겠죠. 본격화돼서 본격 배치가 지금 의사결정해서 그 길로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건 전체 좀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키워드가 초연결과 유무인 합동작전 두 개로 봅니다. 초연결 전장에서 하이퍼 커넥티비티, 연결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전장에서 유무인 합동작전을 하는 전투기는 어떤 거야 되냐, 이런 화두가 다시 이제 전면적으로 대두한 거예요. 초연결 전장에서 유무인 합동작전을 하는데 좋은 전투기가 뭐지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NGAD 그건 아니야. 그렇게 교물스럽게 그런 저기 뭐 초고급 전투기 갈 필요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식으로 국뽕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 한국 애들 봐. 저런 게 맞는 거야.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 물론 저거보단 고급이 돼야겠지만 저게 기본 철학에 맞는 철학이야.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 해군이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슈퍼호넷이죠. 미 해군의 항공대가 운영하는 비행기. 우리 KF-21과 구조가 같죠. 쌍발. F414 엔진 쌍발이죠.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서 싣고 날아 올라갔어요. SM-6 미사일을. 그래서 비행기에서 쐈다고요. 이 SM-6 미사일은 이제 원래 이제 함정 발사를 하는 이제 방어 미사일이죠. 정식 명칭은 RIM 174입니다. 항공기도 막을 수 있고 미사일도 막을 수 있고 탄도 미사일도 막을 수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막을 수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빠르지는 않는데 탄도 계산을 정확히 해서 근처에 가 있다가 이걸 맞춘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또 미 육군에서도 쓰여요. 미 육군의 이제 중거리 타격 능력을 타이푼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통 뭐 기본적으로 뭐 2,000km 막 때리고 미 육군에서 뭐 2,500km 밖을 토마호크로 때리고 SM-6로 한 400-500km 밖을 때려요. 이게 300-400km 밖을 때려요. SM-6로 땅에서 쏴서. 그럼 타이푼에 뭐 기막힌 레이더가 있냐? 없습니다. 눈먼 화력이야. 오다 받고 그냥 쏘는 거야. 그 좌표로. 그러면 오다 때려준 데서 얘를 지력 유도해주는 거예요. 그 좌표 찍어주고 지력 유도하는 체계는 타이푼 안에는 없어. 이거 합동 화력감 비슷한 거예요. 육상 합동 화력 진지예요. 그냥 눈먼 거라고. 오다 받아서 때리는 게 합동 화력감이 그거거든. 미사일만 잔뜩 갖고 있다가 오다 받고 발사하면 오다 준 쪽에서
지령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근처까지 미사일을. 그러면 근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미사일이 이제 자체 유도로 해서 자기 식별로 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SM-6를 그전에는 배 레이더를 가지고 배 이지스 시스템이나 배 방공 시스템이 지령 유도를 해서 쏘던 배의 방어 시스템이었는데 얘를 미 육군에서 눈먼 화력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지상 목표도 때리고 수상 목표도 때리고 항공기도 때리고 미사일도 때리고 탄도미사일도 때리고 맞고 극점성 미사일도 맞고 이걸 다 해요. 미 육군이. 우리도 요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초연결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미 해군이 SM-6를 배에서 쏴서 배가 유도해 주던 미사일을 슈퍼 호넷에 붙여가지고 슈퍼 호넷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튀어 올라간 거라. 근데 사거리가 300km 이상이야. 그럼 잠깐 보세요. 슈퍼 호넷의 자체 레이더가 300km 이상 되는 300km짜리의 그 타겟을 락온을 못해요. 락온 못하죠. 당연히 슈퍼 호넷이 무슨 조기 경보기입니까? 300km 바깥에 타겟을 식별해서 락온 못하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슈퍼 호넷은 눈먼 화력이야. 야, 너 대충 쏴. 그럼 쏘면 좌표 찍어준 대로 일단 쏘면 공중에서 쏴라고 지령한 그 공중에 무슨 자산이 그게 위성이 됐던 조기 경보기가 됐건 무슨 B-21 스텔스 전익기가 됐던 걔가 얘를 지령 유도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지금 슈퍼호넷이 300km 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로 SM-6를 쓰겠다고 지금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티어 미사일 좋습니다. 네, 시계외 전투를 하려면 최고는 역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시계외, 눈. 그래서 Beyond Visual Range.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이걸로 안 하지. 아무튼 이런 걸로. 전투기 조종사가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바깥에 있는 100km, 150km 바깥에 있는 타겟, 눈으로 볼 수 없는 타겟을 레이더로 식별해서 때릴 수 있으면 그게 4.5세대의 징표라고 했죠. 시계외 전투에. 그런데 이제 슈퍼호넷이 한 거는 뭐냐면 레게외 전투야. 레게외. 레이더가 보는 거 바깥에 있는 적을 자기는 쏘라고 지령한 다른 공중자산의 걔를 지령 유도해 주는 거예요. 레게외 전투지. Beyond Radar Range죠. 이게 초연결 전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 KF-11이 뜨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슈퍼호넷은 그거 쏠 때 얘는 먹통이었다는 소리잖아. 오다 받고 그냥 쏜 거 아니야. 그러면 슈퍼호넷 대신에 드론이 그걸 갖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 걔가 좀 무겁거든요. 한 1.5톤 됩니다. 타우루스 정도 무게예요. 예, SM-6 큰 미사일이에요. 한 60억, 70억 원에 한 발에. 한 500만 달러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올라갔어. 드론이. 그럼 걔는 오프보드 미사일 아니야. 오프보드라는 건 뭐냐면 내 기체 바깥에서 내가 명령해서 미사일 옮기는 애. 걔가 오프보드 미사일이에요. 원래 없는 말인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서 만들었냐? 오프보드 센싱이 있거든.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체 레이더는 아닌데 쟤한테 있는데 쟤가 나한테 보고하고 내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레이더 돌리고 있어. 그러면 내 기체 바깥의 오프보드.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감지해줘. 오프보드 센싱. OBS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요새 쓰는 말이에요. 아니 드론에 의한 센싱이 가능하고 드론에 의한 미사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쏘는 애는 먹통으로 쏘는 거예요. 유도는 내가 하든지 내가 어디서 연락받아서 해주든지 거기서 직접 하든지. 지금 그런 게 막 진행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런 초연결 전장에서 전투기는 드론과 함께하는 유무인 합동작전의 노드가 되는 거지. 얘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모든 성능을 얘 안에서 내부에서 다 구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모든 걸 내 안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내가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초초초 첨단 최최최 고가의 기체가 되는데 뭐 그냥 찍어낸 드론에 미사일 맡겨놓고 운영하고 뚫어낸 찍어낸 레이더 맡겨서 앞에 나가서 레이더 때리게 만들고 나는 걔들 몰고 다니고 이러면 내가 이 비행기가 내가 모는 비행기가 초초초 첨단 최최최 고가의 기체일 필요가 없어지지 않냐 이거에 도달했어요. 미국이 이제야. 근데 한국은 이런 걸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길을 가고 우리는 본능적 전투민족이고 우리는 본능적 직관이 있고 본능적인 지능을 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옆에 지구 최악의 깡패, 새끼 깡패하고 두목 깡패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제일 음험한 그리고 무기력한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도 많지 않고 시장도 안 넓고 미국에서 어떤 그런 그 협조도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기술도 제약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나? 우리는 그냥 고민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지금 미국이 결론을 내가고 있는 그거랑 한 9년 전, 8년 전에 먼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 아마 NGAD의 개념을 저렇게 바꾸면 조금 더 고급화된 KF-21 나올 거다. US-21 나올 거다. 좀 더 고급화된. 엔진이 KF-21 F414를 조금 더 개량을 해서 한 18,000파운드, 19,000파운드 내는 엔진. 같은 크기에. 그럼 지금 1,500~600도 될 거예요. 그 터빈 입고 온도가. 그거 한 1,800도까지만 올려도 뭐 한 15,000~16,000파운드 쉽게 가죠. 예. 몇 가지 좀 수정 좀 하고. 그런 엔진 F414 크기의 엔진 2개 딱 채워서. 예. 그러니까 슈퍼엔넷의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그것과 KF-21의 선례를 봐서 그래가지고 F-22에 있는 기능 끌어오고 F-35 기능 끌어오고 B-21 기능 끌어와서 거기다가 버무리면 되네. 그렇게 지금 머리 돌리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뭐 미국은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3년쯤 후에 의견 조율이 끝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격 개발 뭐 3, 4년 후에 들어가면 뭐 한 2030년대 중후반에 나오겠구만. 우리는 그땐 KF-21이 무르익어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튀어나갈 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제 식별하기 시작한 그 경로, 디지털 연속 변주 방식, 이 개발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이런 미국처럼 무슨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수학 박사를 딴 어떤 굉장히 개념적이고 그 브라이트한 어떤 그런 천재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저절로 그 길을 택해서 그냥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온 거를 보면 결국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사용해서 육상 이동 표적, 해상 이동 표적, 최소한 대만 아래까지는 그냥 그 다음에 저기 그 보하이만, 그 다음에 저쪽 들어가면 무슨 뭐 중국 연안도시 지역, 뭐 양자강 언변 이런 데는 그냥 육상 이동, 해상 이동을 다 좌표 찍을 수 있는 상태로 갈 거예요. 저희 위성 깔리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중방어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항공미사일 세 개를 그 감지하고 궤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성숙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7, 8년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하이퍼소닉인데 Y인데 그걸 I로 그냥 바꿔 하이퍼소닉, 발리스틱, 에어, 미사일, 서치 앤 트래킹, 센싱 앤 트래킹에서 뭐 하이바스트 정도 되겠죠. 미국은 HBTSS고.
그 굉장히 지금 우리 그 길로 가고 있죠. 우리 초연결로 가고 있다고. 이게 다 초연결에 지금 그것들이거든요. 그냥 통신 환경이 돼야죠. 우리가 이제 그 링크 K 완성형 되고 통신 중계하고 우주 통신 중계까지 우주 통신까지 하니까 지금 막 거기로 올라서고 있어요. 2020년대 안에 어떤 젤을 다 넘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우리의 공중자산 중에 그 인프라 성격의 자산들이 위성, 조기경보 통제기, 무인 스텔스 전익기, 무인 장기 채공 정찰기, 유무인 대잠 초계기. 그래서 제가 조기경보 통제기를 이제 가끔씩 얘기할 때, 아이가 보잉보다도 기술 다 제공할 테니까 공동 개발하자고 하는 L3 해리스 같은 데랑 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제가 그쪽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조기경보 통제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질 기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스텔스 전익기 형상의 비행기들로 바뀌어가요. 공중에 떠 있는데 안 보이지, 걔는. 지금 조기경보 통제기는 저거잖아. 그 보잉 여객기, 그 봄바르디에 여객기잖아요. 여객기가 아니고 스텔스 형상의 전익기로 떠 있게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항공자산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사용되니까 차제에 이걸 마스터하자, 기술을. 한번 돌아가자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장기 채공 정찰기, 장기 채공 공격기는 우리가 MQ-9보다 더 뛰어난, 일단 기체 자체는, 프레임 자체는 그 무하브를 지금 완성을 했죠. 유무인 대잠 초계기, 유인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은 요번에 6대 들어왔고, 이게 앞으로 이제 전자장비가 점점 더 고급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무인 대잠 초계기도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성 자산들이고요. 일선의 전투 자산은 뭐냐? KF-21 같은 전투기와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이제 그 무인 편대기, 이런 공중 드론들이죠.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지금도 좀 이제 아쉬운 게, 항공 엔진을 할 때 꼭 그 국내 언론들이나 평론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KF-21을 수출하기 위해서 항공 엔진을 한다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KF-21 수출할 때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F414 채워서 수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제어합니다. 아니, 거꾸로 말해서 KF-21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데 미국이 반대하는 거를 빠락빠락해서 수출해야겠냐고. 돈 몇 푼 더 벌다고.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항공 엔진은요, 실제로는 드론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전략성이어갖고 MTCR에 다 걸리거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럼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유무인 합동작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 삐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가야 돼, 어차피. 또 이렇게 갈 때 이제 센서 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렇게 갈 때 통신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거 다 강하거든. 센서나 통신, 항공 엔진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요번에 이제 공중발사 미사일 풀 세트를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그 다음에 공대지를 가게 된다는, 공대함을 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한다 그러는데,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하면 C컷 달면 공대방이 됩니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 됩니다. 그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맞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도 다 가야 된다. 이게 왜 황새가 되냐면요, 수출이 제약당해요. 제약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무기는요,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면 판매를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첨단성 무기들이어서 판매 자체가 스스로 제약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 엄청난 연구개발 생산 비용이 다 우리가 독박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져도 한번 찢어져 보자. 오늘의 결론, 우리가 황새가 돼보자. 한번 찢어져 보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